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다음 주 월요일 열립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는데 패널 4분 모시고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현주 시사평론가, 장현주 변호사,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되는 영수회담 어제 마침내 성사가 됐는데 형식은 어떤지 시간은 얼마나 주어질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 내용부터 듣고 옵니다. 시간은 1시간을 우선 기본 시간으로 했고요. 시간에 제한 없이 두 분이 말씀이 길어지면 계속 진행할 겁니다. 오늘 실무회동을 하실 때 3인 같이 참석하는 것 말고 단독으로 이렇게 보자 이런 의견도 좀 민주당 쪽에서 나왔는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회담을 시작하게 되면 도입부에 모두 발언을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순으로 모두 발언을 하고 여기까지는 공개로 진행을 하고 그 뒤에 비공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시간이지만 시간 제한은 없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 발언을 진행한 뒤 바로 비공개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일단 오찬이 검토가 됐었지만 식사는 같이 안 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최종 결정이 됐어요. 뭐 갑자기 시간이 잡히다 보니까 예. 아마 이제 누군가 약속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월요일 그 오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이제 오찬 끝나고 바로 아마 이렇게 잡은 것으로 보이고. 예. 근데 지금 홍철호 정무수석의 얘기를 들으면 1시간이 일단 잡아놨지만 그 이후로도 뭐 그 연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면 네. 아마 그 이후의 스케줄을 대통령이 별도로 잡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진다 싶으면은 예. 뭐 1시간 넘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독대 여부는 뭐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예정된 건 없지만 예. 또 현장에서 만약에 의견 접근이 좀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둘이 뭐 조금 더 얘기해 보자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인 그 여러 가지의 조건 속에서 예. 영수회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1시간이지 뭐 사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시간 이상 뭐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길어질 거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좀 더 길어질 거라고 예. 봅니다. 오히려 짧게 끝난다면 국민들 보시기엔 좀 실망스럽게 또 성과가 없는 회담이 될까 봐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더 길어지더라도 성과가 있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차단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됩니다. 그리고 1시간이지만 사실상 대통령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각각 모두 발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공개로 전환하는 시간까지 따진다면 1시간 내로 끝난다고 한다면 정말 비공개로 두 분들 사이에 이야기하는 시간이 뭐 30분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이고 또 은밀하고 또 내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려고 한다면 1시간은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또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영수회담의 배석 인원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외에 또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에서 각각 3명이 참석을 합니다. 4대4 이 회담에 대해서는 형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 독대할 가능성, 시간이 더 늘어나서 독대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번에 사실 그 두 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을 통해서 이 지금 만남이 좀 결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까지도 나왔었잖아요. 그랬었죠. 전격적으로 이 대표가 의제 상관없이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이제 진전이 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4대4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이도훈 홍보수석,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 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함께 자리를 하신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그 좀 의제상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뭐 정책상 이렇게 하면서 말을 좀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발표 내용이 있게 되면은 대변인이나 홍보수석들이 그 내용을 잘 가름을 해서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만남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네. 만약에 1시간이 넘어가게 된다면 평상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 호탕한 흔쾌한 그런 성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진전 여부에 따라서는 독대 가능성도 완전히 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이 형식이 이 회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어 왔고, 물론 영수회담이 정상회담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수회담의 형식에도 눈길이 쏠리는 건데,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이재명 대표의 역할 분담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당히 이제 좀 배석자가 많잖아요. 예. 사실은 대통령 영수회담 생각해가지고 두 분 만나고 비서실장들은 그냥 약간 배석자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실무진들이 같이 참석한 회의가 된 그러니까요.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는 정무수석이 나오는데 사실 정무수석의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으면은 민주당에는 정무실장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무실장이 아니라 진성준 뭐 정책위 의장이 나간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 현안보다도 민생 뭐 정책에 약간 집중하겠다. 약간 뭐 이런 의도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진성준 의원이 앞서서 계속해서 뭐 정책위 의장 당선 전에도 예. 뭐 민생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의지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그 회담의 의제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 중에 하나가 민생 지원금이다. 이것도 그렇죠. 이제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 또 회담 테이블에 어떤 의제들이 오를지도 관심이죠. 이어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민적 관심 사항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 대표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말씀 정도로 특별한 의제 제안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 언급됐던 의제들, 회의에서 나눴던 의제들 다 가지고 가서 거기서 논의하겠다는 말씀. 네, 물론입니다. 총선 민심이 반영된 의제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면 회담 테이블엔 이 사실상 의제 제안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갈래는 타서 이제 회담에 들어갈 텐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앞서 민심을 가감 없이 전하겠다,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만큼 결국 민생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생각하세요? 1인당 25만 원 지급 뭐 예. 이 문제인데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 그 여러 가지의 재정 사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본인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 만약에 그게 성사가 되면 뭐 이제 본인의 덕이고 성사가 안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뭐 예. 이렇게 하기에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양보 카드를 만약에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뭐 추가로 이재명 대표한테 그럼 이재명 대표가 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뭔가 뭐 이런 걸 타진해보고 서로 맞바꿀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시나리오가 아마 상당히 여러 개 마련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는 의외로 예. 아마 이제 많은 언론 매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특검법이나 이런 걸 얘기를 안 하고 네. 아마 민생 부분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의 그 어떤 민생 우선 이미지 뭐 이런 거를 이번에 확고히 국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특검 얘기까지 다 묶어서 하기 시작하면 예. 이게 이제 전체의 그 무게중심이 막 흐트러지는 그리고 초점이 흐트러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물론 뭐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겠지만 그렇죠. 아마 이번에는 주로 민생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25만 원 문제. 예.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평론가님의 전망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민생 이슈에 집중을 하면서 이 야당, 이 민주당 대표로서 본인이 민생에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인데 지금 전 국민 25만 원이에요. 만약에 이게 용산 대통령실의 그동안 기류를 봤을 때 이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액수의 측면, 지급 대상의 측면에 있어서 협의가 가능한 겁니까?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여러 차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다라는 취지의 인터뷰 예.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생지원금 25만 원 관련된 것은 야당의 민생 해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심으로 확인한 것은 결국 정권 견제와 그리고 민생에서도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제대로 하라라는 것이 민심이었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최 의원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민생과 관련된 본인의 이미지를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 25만 원 민생 지원금 문제는 강하게 드라이브 걸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25만 원 민생 지원금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만약에 이 부분은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공의 민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다만 그 해결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그 시각차를 좁혀 나가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면 그것을 반대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책임 있는 정부로서 어떤 그런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두 분 다 이 대표가 어떻게 보면 민생을 좀 더 위주로 얘기를 할 것이다 좀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최상병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민감한 주제가 나올 가능성은 전혀 뭐 없다고 보십니까? 앞서 두 차례 실무회담에서 그 민주당 측에서 주장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주장한 바가 그 25만 원 전 국민 지원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앞서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라라는 내용 거기다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뭐 다른 특검법의 통과 여부에 대해서 입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번 그러니까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과연 이 대표가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일단은 두 분이 만나서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로서의 야당 대표 거대 의석을 차지하게 된 그런 이미지를 중요시하게 된다면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말이 진행되어 가는 여부에 따라서는 이 특검법과 같은 민감한 이슈가 과연 올라올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그 전 국민 25만 원 지원에 관해서는 이 민생 현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등의 결과를 보면은 민생이나 경제가 항상 최우선순위에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과연 그 자리에서 말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미 5월 임시 국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민주당은 21대 국회 이제 막바지에 이거를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물론 이거는 국회에서 먼저 논의할 사항이다 선을 그었지만 이번 영수회담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까? 동일하게? 저는 언급은 할 수 있다고. 언급은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국민들께서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혹이 많다. 이거를 풀어주십사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쉽게 말해서 이제 의제화 삼아서 계속해서 이제 뭐 주장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이 의제 자체를 초반에 이제 실무회담에서 의제를 없애고 통크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냥 의제 없이 만나자고 한 것부터 민생 위주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22대 국민의힘 당선자들 중에서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개헌하면은 국회에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 이거를 세게 막 의제화시켜가지고 관철시킨다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저기 난제들이 정말 많은데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지금 의료개혁 관련 의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점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그 의대 증원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장기적으로 그 의사들과 대립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의료개혁의 큰 틀에 관해서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만 뭐 이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약간 아마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 간에도 이
의약분업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그 타결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여야 영수회담 성공 사례로 꼽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의대 증원 문제도 국가의 장기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게 여기서 뭐 여당 안 따로 있고 야당 안 따로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이 의사편을 든다든가 예. 뭐 이렇게 해서 증언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합의가 된다면 적어도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한 해법. 예.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별도로 뭐 정부와 별도로 무슨 TF 같은 걸 만든다든가 여야 협의체를 만든다든가 아마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그러니까 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예. 주제 중에 하나가 의대 증원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성과를 기대한다면은 의료개혁 관련 의제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현재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조금씩 나오는 거고 당초 민주당은 사전의제 조율 없이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어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최고위원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절차 없이 일단 만나겠다 이렇게 나온 배경은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가까이 되고 이제 예. 처음으로 영수회담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실무회담상에서 의제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뭐 언론에서는 이제 정말 이 영수회담 자체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보도까지 나왔었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그 영수회담의 어떤 한 주축이기 때문에 조금 더 통 큰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결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어제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의제 제한 없이 일단 만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이제 예. 그 물살을 탔었거든요. 사실 이런 과정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영수회담에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적어도 주도권이 좀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온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대통령실이 이제 총선 패배 이후에 뭔가 이재명 대표에게 협치 이미지로서 또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고 많이 듣겠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그 실무회담 과정 중에서 뭔가 의제 조율 때문에 좀 불편한 기류까지도 지금 나왔었거든요. 예. 이런 과정들이 국민들께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의제 제한 없이 통 크게 만나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영수회담이 바로 지금 잡혔기 때문에요.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는 일단 전략성으로도 이 영수회담에 있어 임하는 주도권 자체는 잡고 가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예. 네, 정치권은 일단 영수회담이 성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회담이 성사되긴 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사실 좀 파장이 클 것 같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번에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이재명 대표가 22년 8월에 그 당대표에 취임한 이래 8차례 이상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바람에 불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총선에 나타난 민심의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보다 좀 소통하고 협치의 자세를 취해라라는 것이 이제 민심의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나서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제안을 해서 예. 또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실무회담이 결렬 위기에 있었습니다만 또 통 크게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자세를 취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만큼 사실 이번에 두 분이 만나서 이제 악수하는 이 사진이 그 다음날 이제 조간신문에 상당히 크게 실릴 예.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만남 자체에 이제 의미를 둬야 한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벼르고 별렀던 예. 이런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뭔가 성과물을 가시적으로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무회담에서도 의제 조율을 검토를 해달라라는 그런 입장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 하지만 이번에 특별히 어떻게 그 브리핑할 만한 그 의제, 그러니까 성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두 분이 일단 만나서 물꼬를 트고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정례화가 될 수 있게 된다면,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그 이도훈 홍보수석이 얘기했을 때도 앞으로는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 이야기는 이 만남을 정례화하자라는 그 제의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번에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적으로 딱 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예.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만족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징적 결과물도 성과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혹시나 소득 없이 끝나는 상황에 대해 민주당 쪽에선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영수회담 자리에 배석할 박성준 수석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문제를 얘기하고 과거의 있다. 영수회담이 그냥 만나는 것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총선의 민의의 언명이고 그냥 없이 뭐 아무것도 물거품이 됐다, 빈수레였다고 하면은 이 여론의 질타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국민들 앞에서 그 뭔가 대화하는 모습 자체만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국민들이 우리나라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국면 전환용으로 했구나. 이 윤석열 정권의 위기 돌파용으로서 영수회담을 사용한 거 아니냐라고 아마 바로 나올 겁니다. 아무 소득 없이 끝나게 되면 지지도는 더 떨어지고 등을 더 돌릴 것이다. 떠나서 국민의 질타라고 하는 것은 더 커질 것이다. 커질 것이죠. 국민의 질타가 나올 것이다. 뭐 그러니까 사진만 찍고 오는 거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민주당 일각의 시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성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야기 나온 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제는 약간 강경보도 말고 민생을 더 생각하는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총리 인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수회담이 굉장히 민주당 쪽에서 끝나고 나서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총리 인선도 약간 물 건너가는 그림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은 왜 그런 그림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이미 이제 그 25만 원에서 약간 이제 룸들을 굉장히 많이 열어놨고 그리고 또 지금 의대 증원 같은 문제에도 사실은 이거는 국민들이 여야 모두 조금 한 목소리를 내달라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론적으로도 민주당은 의료개혁, 뭐 의대 증원 문제에서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정부한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성과가 나올 회담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 참모들이나 일부 지지자들이 굉장히 뭐 협치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의제 없이 영수회담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이제 이런 기조 계속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당내한테도 약간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회담 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아직 예측이 쉽지는 않지만 정례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정례화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요. 왜냐하면 양측 다 자기 일정들이 있고 굉장히 바쁜 사는데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해외 외교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정례화할 수 있겠어요? 그랬던 사례도 흔치가 않죠. 제 기억에는 정례화는 없었던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제 자주 만나는 그런 거는 이제 자주 만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역대 대통령 가운데는 가장 많은 횟수를 만난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죠. 뭐 8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재임 5년 동안 8번 했으면 1년에 한 번 이상씩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과도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그 의학분업 문제와 관련해서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게 성과가 별로 크지 않았고 대개 뭐 평행선을 달리곤 했어요. 그러나 그럴 경우라도 이제 국민들한테는 이 여당의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총재와 야당의 당수가 만나서 이런저런 민생 현안이나 정치 현안을 논의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꼭 합의가 없더라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여기서 뭘 꼭 하나 얻어서 하는 거 이런 거 물론 그러면은 금상첨화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만남의 의미는 충분히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례화까지 가기에는 양쪽이 너무나 지금 현재까지는 불신이 아직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과 함께 워낙 일정이 많기 때문에 어렵고 아마 자주 만나는 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만나면 그러면 다음은 뭐 대략 언제쯤에 한 번 더 보십시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이제 각자 던져놓은 안을 가지고 뭐 당에 가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협의해서 뭐 다시 만납시다라든지 아마 이런 정도의 기약은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수회담 이게 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존재감 이건 좀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또 나옵니다. 과거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좀 거절된 그런 사연을 보자면은 대통령께서도 신년 대담을 통해서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만 그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이제 구시대적인 용어다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야당의 파트너라고 하면은 여당의 대표가 있을 것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당에 대해서 좀 섭섭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1대1 만남이 이루어진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사의 경우였다면은 아마 여당 대표가 함께 자리를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당의 지도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앞으로 비대위를 이제 꾸려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교묘하게도 예.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1대1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 여당의 존재감이 상당히 실종된 것은 사실인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패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큰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성과 없음, 노딜이라고까지는 보기는 어렵다. 이게 지금 중론 같은데 실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보시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당 소식 짚겠습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명 핵심이죠. 박찬대 의원의 단독 출마가 어제 확정됐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영상부터 보고 옵니다. 중단되었던 개혁, 미완의 과제들 그거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네. 이재명 대표한테 이 뜻을 좀 전한 바는 있습니까? 네, 전했습니다. 조금 과도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상당히 많이 읽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원내대표 되시는 분께서 아마 과감하게 몽골 기병처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22대 민주당은 21대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민주당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과감하게, 화끈하게 치워야지. 네.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근데 왜 저 보면서 말씀하세요? 자, 이 대화, 이 웃음들 복선이었을까요? 삼선 박찬대 의원, 친명을 넘어 이른바 찐명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데 뭐 앞서 김민석, 서영교, 박주민 의원 등이 잇따라 이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지금 박찬대 의원 홀로 출마를 하면서 이게 뭐 사실상 찬반 투표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1인이 후보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요. 찬반 투표를 거쳐서 그냥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원내대표로 이제 신임 원내대표로 임명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경쟁 상대라고 지목됐던 뭐 여러 하마평이 있었던 의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의원들께서 지금 다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박찬대 의원만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되신 상황인데요. 이것을 두고도 뭐 당 내에서도 또 당 밖에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원내대표의 임기라는 것이 1년이거든요. 그러면 22대 국회 동안에는 원내대표가 4분이 있게 됩니다.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4분 정도를 선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이제 1기 원내대표로서 이제 박찬대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은 결국 민주당이 속도감 있게 제대로 정권 견제도 하고 그리고 민생에 있어서도 제대로 책임 있게 하라는 것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그리고 국회 내에서 바꿔야 될 부분 그리고 민생 챙겨야 될 부분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이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의원들도 그리고 당 내에서도 분위기가 그렇게 전반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과거에 정세균 의원이 2005년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때는 추대가 된 적이 있었고 단독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서영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사실 출마 선언을 하려다가 이 박찬대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고 서영교 의원까지 최고위원을 사퇴하면 최고위원 2명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면서 도전 의사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완전히 자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접은 거잖아요. 우려 목소리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제 비명 후보가 있는데 그 비명 후보를 뭐 어떻게 보면 회유 압박 뭐 압박해서 아니면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조성돼가지고 출마를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큰 문제가 되겠죠. 지금 다른 후보들도 다 친명 후보들이잖아요.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요. 네, 서영교 의원은 지금 뭐 친명 지도부에서 지금 뭐 최고위원을 하고 계시고 김성환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들 모두 다 이제 다른 후보들도 다 친명 후보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원내대표 선거였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일부 그런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 맞다고 보지만 지금 이제 총선 끝나고 바로 첫 개원하는 원내대표 선거이다 보니까 약간 총선의 분위기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 총선 민심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자 이런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약간 뭐 친명 원내대표로 이렇게 추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친명 일색이 되어간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렇습니다.
뭐 말 그대로 아까 그 제목에 나왔습니다만 뭐 친명 천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난번 총선 국면에서 소위 그 비명 행사 공천을 통해서 1차 많은 비명들이 이제 걸러진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총선에서 대승을 하고 난 연후에 지금 이와 같이 이제 당 대표 그 원내대표 출마를 단독으로 하고 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다. 이것도 뭐 전에 없던 상황이고 이게 어디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잖아요. 그런데다가 작년 11월에 그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룰을 좀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 선발하는 데 있어서 대의원들의 목소리를 낮추고 권리당원들의 의지가 더 반영되는 식으로 이것이 이제 고쳐졌고 또 특히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기를 권리당원의 숫자를 뭐 2배로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는 이제 더 크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이런 국면이 만들어질 것을 알고 미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려서 이와 같은 추세로 이제 몰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모든 것에는 그 앞뒷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울에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데 이와 같이 친명천하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자면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과연 민주당의 득이 될까 독이 될까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갸웃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찬대 그 원내대표가 마음을 읽는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에 뭐 묻은 것도 떼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과거 영상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당원존에서 아까 두 분이 마주 보면서 앞으로 그냥 화끈하게 밀어붙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사인이 돼서 알아서들 스스로 교통정리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요거는 조금 그 당 전체로 볼 때는 좀 위험스러운 국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원내대표는 사실 뭐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찬성표 몇 %를 받을지에 오히려 더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고 곧 전당대회가 있죠. 여름에 이제 당대표를 새로 뽑는데 이재명 대표 연임설이 나오고 있고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의원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대표, 원내대표에 이어서 지금 남은 게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 노리는 분들도 대부분 친명 아닌가요? 지금 비명계 중에서 국회의장을 노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선 선수가 안 돼요. 그렇죠. 이제 대략의 경우 5선이나 6선 정도가 돼야 되는데 5선, 6선의 비명계 중에서 국회의장을 노릴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총선 공천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워낙 뭐 친명 중심의 공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 대한 국민적 그 어떤 심판도 있을 법했어요. 근데 워낙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저 선거판을 휩쓸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묻혀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연한 결과로서 결국은 이제 친명들이 그 지금 민주당을 다 장악했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다 갖다가 그 자리에다가 그 해도 결국은 친명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과거 DJ나 YS가 이제 야당을 한참 그 지배할 때 그런 때 보면은 의도적으로라도 이 비주류에 대한 배려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색해요. 이 비주류에 대한 배려. 그게 결국은 이제 비명계나 아니면 뭐 친문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 과거 그 어떤 유력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보인다. 그러면 결국 이번도 아마 친명 일색의 그 어떤 당직 배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게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비명을 뭐 별로 찾을 수가 없는 지경인데 뭐 달리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앞으로 이 대표의 그거는 이제 그 민주당의 그 어떤 이제 민주당 그 하나만을 놓고 볼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번 총선 결과처럼 국민의힘이 또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반사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 대표 재판 소식도 잠깐 짚으면은 어제죠. 이제 사흘 만에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반대 신문에 나섰다고 합니다. 직접 반대 신문을 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어제는 이제 대장동 위례에 관련된 병합된 사건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예. 어제 증인으로 남욱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낸 것인데요. 특히 이제 위례와 관련해서는 민간 합동 방식을 이용하면 위례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알려주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시장의 당시 시장의 재선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 직접 증인 신문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증인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나 당시의 뭐 주민들도 민간 합동 방식에 대해서는 다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네. 그것을 듣고 유동규 본부장이 굉장히 뭐 혹한다든지 좋아했다라는 것 이거 이해가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제 반박을 내놓은 것인데요. 사실 이런 이제 증언에 대한 법정 공방들은 지금 계속해서 있는 중이기 예. 때문에 결국 재판부 입장에서는 과연 이 증인의 말과 그리고 또 변호인과 그 이재명 대표 측의 직접 신문에 대해서 또 어떤 판단을 할지를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것이 포인트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이 대표가 직접 신문하는 거는 재판부, 그러니까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사실 피고인이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피고인으로서 이제 직접 신문도 할 수 있는 예. 것이고 직접 신문을 한다는 것은 당시에 그 상황을 겪은 사람으로서 증인에게 본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재판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따라서 사실 피고인이 직접 뭐 물어봤다 이것 예.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요. 그 물어보는 인해서 증인이 어떤 진술을 하는지 그리고 혹시 증인의 말이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할 만큼 뭐 앞뒤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모순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더 꼬집어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22대 국회에도 이어질지가 주목이 되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선고 6월 7일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상당히 문제가 된 것이 그 술판 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 하니 6월 7일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만약에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되든 이것은 좀 오염된 선고 결과다라는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별별 주장들이 한 10여 차례 뒤집어져 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최근에 그 지금 그 일정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도 화요일, 금요일은 아예 제외하고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지금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수원지검에서 또 다른 기소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는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그 대북 송금한 것에 대해서는 외국환 관리법 위반만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불법 송금을 했다는 내용. 이것이 제3자 뇌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서 또 다른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뭐 아직도 현재 진행형 내지는 예. 더 크게 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련 수사 내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른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지난 25일 만찬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표가 먼저 만찬을 제안했다는데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조국 대표가 먼저 연락이 온 게 맞는지. 제가 연락했어요. 어떤 이유로 먼저 연락을 하셨을까요? 아니 뭐 평소에 잘 아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선거 후에 제가 연락도 드렸지만 조금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저녁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 성남시장 선거 때도 우리 조국 교수님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도 아주 길고 앞으로 전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회에서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정작 저녁을 어디서 먹는지는 공개가 되지 않아서 또 취재진이 상당히 애를 먹었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조국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를 거부를 하다가 네. 이 조국혁신당에서 약간 섭섭함도 내비쳤었고 그 이후에 이 대표가 만나서 저녁 먹읍시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24일까지만 해도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아니 이 회담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인데 뭐 마치 조국 혁신당은 왜 여기에 끼려고 하느냐 뭐 이런 투로 이제 저 연석회를 거절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뭐 섭섭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매체들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견제한다. 예. 이런 보도가 쏟아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기사가 계속 나가면 그 본인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전격적인 그 일종의 번개 모임을 제안한 거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뭐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뭐 앞으로 뭐 공조 관계나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견제하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 바뀐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부분적인 공조. 특히 이제 법안과 관련해서 뭐 180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 민주당 단독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패스트트랙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아마 그런 데에서 좀 도움을 받는 것 외에 나머지 국회 활동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굳이 도움을 안 받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이제 잠재적인 경쟁자. 왜냐하면 둘 다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법 리스크가 일견 조국 대표가 먼저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대법원에 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신경전 내지는 견제, 이재명 대표의 조국 견제 뭐 이런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물밑에서 계속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가 SNS에 올린 사진들이 또 화제입니다. 저희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조국 대표가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또 열차를 타기 위해 줄을 서기도 합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꿇고 사인을 해주는 사진인데 이것도 지금 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뭐 SNS에 일부러 좀 몰라도 되는 일까지 저 일부러 공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까지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대표가 사실은 예전에도 SNS를 굉장히 잘 활용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렇죠. 특히 뭐 부산에서 이제 뭐 야구 좋아해가지고 야구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올리시고 음식 사진도 많이 올렸는데 지금 뭐 그 예전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이정재 씨랑 뭐 같이 있다가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다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셀럽이다 보니까 지금 조국 대표도 약간 그런 뭐 국민들의 조금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조금 뭐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안 올려셨던 분들이 예. 갑자기 이제 사진 올려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뭐 SNS 감성 정치한다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조국 대표는 사실은 일전에도 계속 SNS 많이 하셔가지고 예. 저는 뭐 그런 별다른 이제 특히 문제의식은 뭘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SNS 사실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뭐 당연할 수도 있는 거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인 건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조국 대표가 된 뒤 가장 먼저 만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 문 전 대통령은 양복을 또 입고 마중을 나왔는데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또 비명계, 친명계가 미묘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내에서 약간 그런 시선이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예. 이게 이제 총선 때도 계속 이제 뭐 조국 혁신당이 지민비조 이야기를 해가지고 민주당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몰빵론 이야기하고 뭐 또 이제 당선 이후에도 조국 혁신당이 연석회의 하자 그리고 원내교사제 의석수 낮춰달라 이야기할 때도 민주당이 이제 조금 거절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였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가장 이제 뭐 위협하는 잠재적 대권 경쟁자이다 이렇게 이제 견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야기 나온 대로 그 이재명 대표가 왜 대통령 그 전격 그 영수회담 수용 전에 그 조국 대표 만났냐. 사실은 지지자들한테 약간 이런 모습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싸우지 않고 잘 지낼 거다. 연석회의는 못 봤지만 그 전에 그냥 만찬했다. 이렇게 보이면서 너무 싸우지 말자. 뭐 이런 뭐 좀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녁 만찬을 하고 다음날 오전에 메시지를 그렇죠. 냈기 때문에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이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원내대표 경선에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를 놓고 내부에서 부정적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석열계 핵심인 것이 이유라는데 이게 사실 뭐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이철규 의원을 두고. 이철규 의원이 본인이 딱 부러지게 이제 이번 경선에 나가겠다라고 아직은 선언하지는 않은 모양인데 사실 뭐 당선자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접촉을 하고 있고 원내대표에 이제 출마할 것이 상당히 지금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당내의 그 시각에서는 이를 좀 곱게 보지 않는 시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철규 의원이 뭐 찐윤이다 이렇게 예전부터 이제 평가를 받아왔고 또 이번에 사무총장직을 하다가
보니까 총선 국면에서 갑자기 또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합류를 하면서 오히려 친윤이 배제되어야 마땅한데 더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것이 아니냐라는 당시의 지적도 있었고, 또 이번에 총선 결과를 볼 때 참패한 결과를 놓고 본다면은 본인이 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내대표에 출마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또 특히 뭐 낙천을 하거나 낙선을 한 분들, 예. 또 수도권 중심에 있는 분들로서는 이것을 곱게 볼 수는 좀 없는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도로 친윤당 되는 거 아니냐, 영남 자민련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또 당내에서는 표를 과연 어느 정도나 주게 될 것인지 예. 이것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차기 원내대표가 친윤당, 영남당의 꼬리표를 떼고 당정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건데, 친윤 영남 인사들이 지금 물러나야 할 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본인들이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만은, 자,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이제 윤석열 정부 심판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친윤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거죠. 만약에 친명 위주로 공천을 해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완패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다시 친명이 민주당을 장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곤란하다, 이러는 여론이 많을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예. 반대의 국면이죠. 그렇게 본다면,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 때문에 이제 그 총선에서 완패했다고 하는데, 총선 완패 후에 친윤이 우리가 다시 당을 장악할 거야, 원내대표를,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친윤도 아니고 친윤보다 더 찐윤이라는 이철규 의원이 저렇게 출마하겠다고 하면 그럼 국민들은, 이제 국민의 다수는 적어도 55% 정도. 왜냐하면 민주당 그 당선자들이 얻은 표를 다 합치면 55%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55% 정도는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당내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 이철규 의원 연대설도 지금 나오는데, 이게 뭐 때 아닌 연대설이란 말도 있고, 이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은 괴이한 이야기이다 부인을 했고, 나경원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냥 웃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 이철규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두 분 다 모두 다 부인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러나 이제 이른바 나이 연대설은 계속해서 좀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강화되는 것 같다. 그런데 예.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 연대설이 누구에게 유리할까를 고민해 본다면 저는 단연 이철규 의원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이 연대라는 게 이제 이런 논리거든요. 원내대표는 또 뭐 친윤계여서 대통령과 좀 더 가깝고, 당대표는 사실상 비윤계여서 좀 원내대표의 어떤 이런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대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지점이 비윤계이면서 또 수도권에 있는 당선자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이제 당대표의 어떤 후보로서 이제 손꼽히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에 비해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내대표로 나온다라고 뭐 공식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여러 가지 비토 의견들 특히 많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윤계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철규 의원이 이제 단독으로 원내대표로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당내 공격을 많이 받게 되지만, 이른바 나이 연대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친윤계라는 약점을 좀 희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게 뭐 차기 전당대회도 지금 관심인데, 영남 4선 김태호 의원이 처음으로 당대표 출마 의지를 밝혔고, 뭐 앞서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들도 계속해서 거론되면서 김재섭 당선인까지 이름이 나왔는데, 지금 관심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예요. 지금 앞서서 대통령실과의 갈등 기류, 갈등설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출마 여부, 그러니까 그 당위적인 측면 말고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야지 본인의 그 정치 행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나와야 된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정치 약간 뭐 현상을 쭉 분석을 해보면은 팬덤 정치가 굉장히
뭐 이제 극대화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팬덤 정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번 쉬면은 잊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약간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지고 나서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뭐 공부하러 외국에 간다든가 그렇죠. 약간 휴식기를 거쳤는데 이재명 대표도 바로 출마해서 당권 잡고 결과적으로 지금 총선까지 승리했거든요. 예. 그런 이재명의 기회를 볼 때 무조건 이제 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그리고 전당대회 룰이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원 100%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당권을 잡고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뭔가를 승부수를 띄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이 저격을 이어갔던 홍준표 대구시장. 항성과 행성의 차이를 모르고 설치면 큰 낭패를 당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누구를 특정하진 않았는데 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뭐 이렇게 얘기한 거다라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항성은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고 그 행성은 그 주위를 도는 별에 불과하다라는 뜻으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좀 겨냥해서 이런 뜻을 밝히신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지금 홍준표 시장님 중국에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총선 이후에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할 수 있는 뭐 모든 수위의 발언들을 다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제2의 천문학자 그 역할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별의 순간을 많이 말씀하셔서 천문학자라는 별명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항성, 행성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제 앞으로 대선에 뜻을 두고 있는 분으로서 잠재적인 경쟁자에 대해서 좀 흠집내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 국면에서 본인에게 좀 유리한 국면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분분한 가운데 또 그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될지 그리고 본인이 패세자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은 한 위원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 말씀은 하셨지만 연일 이런 공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 내심을 좀 저도 알고 싶습니다. 알고 궁금합니다. 싶으시죠? 아니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다 하고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지금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일종의 중독 증상이죠.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뭐 거의 스토킹 같은 그런 상황인데. 과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반격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 혼자 지금 계속해서 직격을 하고 있거든요. 저런 문제는 보면 아마 그 많은 평론가들이 동의하실 텐데 결국은 본인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 그 문제에 대한 비판 이걸로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뭐 SNS에 글을 남기는 이 시장의 행위 역시 뭐 표현의 자유로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